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8면입니다. 보름 만에 강남 파락군 벗고 팔도 사나이로 변신.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지난 2일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청주, 수원, 원주, 그리고 경남 부산까지 제주를 제외한 거의 전국을 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모의 고향, 좌천당했던 지역, 또 정치적 결심을 한 곳 등 그 지역과의 인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셀카 찍어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같이 셀카를 찍어주기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한 위원장이 갖고 있던 이른바 강남 파락군의 이미지도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진정한 효과를 거두려면 결국은 민생 정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거리 좁히기 이런 게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건 한동훈식 화법입니다. 화법. 여의도에 있을 때 장관으로 여의도에 출석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죠.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한 말씀이라고 잘못 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이거 한 말씀은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긴 토론하는 하죠.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채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목소리 낮춰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박따박 절대 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화법을 구사했던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가 아닌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뭉실?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바로 여기 대구에 왔었습니다.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 만두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 센터 앞에서 공대구역에서 대구 시민들과 저는 대화했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모충동 운호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하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디테일하게 말하면 악마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작은 곳까지 섬세하게 파고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결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지역에 가면 저는 뭐 충청의 사위, 어디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인연을 강조하지 못해요. 왜냐? 구체적인 기억들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식 화법에는 특징이 눈에 띈다고요? 네, 특유의 이제 자신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이해까지도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북에서는 청주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유치원까지 나와요. 예, 이제. 유치원 이름까지 직접 거론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등교했다 이렇게 개천 이름까지 얘기를 하니까 예. 그 군중들 사이에서 환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청주 사람들은 무심천 뚝방길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예, 또 뭐 강원도에서는 아버지가 춘고, 어머니가 춘여고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춘천고등학교 또 춘천여자고등학교 이런 거를 지역에서 유명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 부르는 게 특색이라고 합니다. 뭐 대구에서도 경북대를 경대라 부르고 강릉고가 강고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지역민들의 화법을 한동훈 장관이 직접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자신과 이 지역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 지역민들로부터는 환호를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충북 무심천 뚝방길 글로 학교 다녔어요. 그러니 그 길로 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기억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버지 춘고 나오셨어요. 엄마 춘여고 나오셨고. 그냥 춘고, 춘여고는 강원도민들은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녔던 기타 학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게 바로 그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동질성 부각 전략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라는 것, 그다음에 당신과 내가 함께 무엇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은 동질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느낌에 대한 배가가 단순히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도 혹시 그 집에 아들이 3명이죠와 몇남 몇녀시죠. 그다음에 어느 학교를 다니죠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의 그 디테일 전략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곳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뭐 상호라든가 지명이라든가 호칭까지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심지어 줄임말까지 사용하는 저 전략은 제가 보기에 이제 여의도 문법에 너무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여의도 문법을 한동훈식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화법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도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관심을 끄는데 이게 이제 2달, 3달 이어지다 보면은 조금 식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새로운, 말하자면은 이렇게 나열식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스토리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디테일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아닌가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무심천 뚝방길을 지금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무심천 뚝방길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쏟아지는 사진 요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찍자고 하면 네 하고 이 정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휴대전화 갖고 오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찍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른바 셀카를 찍는 건데요. 자, 부산 사직구장 아까 롯데자이언츠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저게 한동훈 학생이에요? 그 롯데자이언츠 응원 갔었을 때? 아닙니다. 저게 이제 그 과거에 2007년, 8년 그때 본인이 사직구장을 찾았었다 하면서 공개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2020년도 부산에 머물 때에 사직구장을 찾았고 뭐 저녁마다 송정길 바닷길을 산책했고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티즌들로부터 2020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렇게 직접 경기장에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말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한 장관이 저렇게 직접 본인이 사직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충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근무했던 시기인데 그보다 앞선 2007년이나 8년에도 2년 정도 부산에서 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저 사직구장 모습을 사진으로 또 증거로 저희에게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내가 사직구장 갔어요. 말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에이 설마 그때 어떻게 가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고, 또 사진 하나가 지금 아주 재밌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옷이에요, 저 옷. 어제도 잠시 보여줬습니다만 1992 저게 뭘까 했는데 저게
부산 사람들은 저 숫자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갈치 시장에서 입었던 저 옷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게 부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팀이죠.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해가 1992년이라서 저렇게 기념티가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 티셔츠를 입고 부산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당 티가 정가가 73,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 지난 1월에 플랫폼 무신사라는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일 오후까지도 실시간 랭킹 전체 2위, 또 상위 제품으로는 1위 이렇게 오르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뭐 옷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뭐 옷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경 법조출입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막 저런 모습 보였어요 기자들과? 제가 요새 이제 그 검찰 전 현직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네. 정말 깜짝 놀랐다 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서 저런 DNA가 나왔냐, 저런 정치 DNA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뭐 어떤 공격에 따박따박 오히려 더 센 워딩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예. 지금의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팔도에서 그 각 지역의 디테일을 살린 언어로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놀랍다. 그래서 굉장히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제 그런 반응들이 좀 많고요. 예.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위원장이 검찰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좌천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장관이 되기 전에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런 정치적인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토양이 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 화양연화 같은 곳이라죠. 예. 거기 법무연수원 있고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이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고검 차장으로 또 자천 생활을 했었고 또 그 지역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자천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자천 발령 인사를 냈던 사람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정치적 어떤 체급을 키워줬다.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윤 대통령에 이어서 뭐 한 위원장의 체급도 키워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합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옛날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성으로만 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성에 호소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가 출범한 게 지난해 12월 29일이잖아요. 예. 이제 열흘이 넘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아까 어느 분이 이 식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당장 식상은 안 하겠는데 지역과의 연고성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무슨 뭐 한동훈식 특별한 디테일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아니 우리 앵커께서 안 그러겠어요? 자기 충청도 고향이시잖아요. 거기 가면 예. 또 자기 얘기할 거고. 사투리도 가끔 저도 쓰고. 마찬. 저는 예. 삼척에서 태어났다는데 예.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서울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척하면 그 얘기 할 거고. 그래서 1호를 보기 좋아요. 그 지역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래 가면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예.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원들의 세비 반납 같은 거라든지 정당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뭐 차별하고 대립하고 각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수직적 당정관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고쳐야 된다 얘기했는데 근데 적어도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도. 예. 뭔가 기존의 현재 여건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지율이 대단히 정체돼 있잖아요. 지금. 중도층 무당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상당한데 어쨌든 기존의 여건이 국민들로부터 기존의 역대 정권보다 임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걸 보여줬네요. 다름, 디퍼런스. 막연하게 뭐 각을 세워라, 뭐 대립해라 이게 아니고 뭔가 나는 다르다. 그동안의 여건의 실정이나 비판을 받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중도층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고 반성하는 것과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민생 정책. 그러면 저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시너지가 되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상징 이미지 정치만 간다면 그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죠. 생각했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책 관련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첫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헬기 이송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직접 비난하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신 얘기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와 긴급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 현근 퇴근요. 부울경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첫 현장 회의였습니다.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지 하루 만에 꺼내놓은 말 아니겠습니까? 저걸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퇴원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그 프레이밍을 다시 부각하는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전략은 대단히 유효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 분노하는 심정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산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외과 의상센터입니다. 사실 45명의 의료진과 12개 과가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그 한마디, 잘하는 병원으로 갔어요라는 그 한마디에 졸지에 열등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황당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 같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늘 지역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오니까 나는 서울로 간다라는 그 아주 이중성을 들여보내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해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정서가 있잖아요. 아프거나 뭐 말하자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마치 이제 그 동정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가되 우리는 이렇습니다라는 차별성도 보이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에 있었던 세비 반납한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각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대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말하자면 쌍방 심판론까지 호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물 대결론으로 부각시키겠다는 한동훈 그 위원장의 어떤 총선 전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저 메시지가 조금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한 압박 카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공약으로 거의 내걸었는데 이러면 세비를 반납시키겠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비 반납 이걸 계속 띄우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저 말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저희도 많이 보도를 했지만은 민주당에 재판을 받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이 늘어져서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게 된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당장에 지금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은 그렇죠. 이 재판하는데 1심에만 지금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임기 다 채웠어요, 벌써. 임기 다 채우고 뭐 사실 다시 출마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의원직 상실형인데 아직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임기 다 거의 채우게 된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지금 한 위원장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묵긴 재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진교사 따로 재판하기로 한 거 그렇죠. 있고 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사실 선거법 재판만 해도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되고 그동안 그 선거 비용 보전 받은 대선 비용도 토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재판이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1심이 안 끝나고 있어요.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이 지금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재판이 늘어져서 결과적으로 임기를 채우게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세비를 토해내게 하겠다. 그래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풀이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당연히 저렇게 해야 돼요. 저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의원들 너무한 거죠. 황운하 의원도 그랬고 최강욱 전 의원은 이제 의원직 상실했죠. 예. 3년이 넘었어요. 임기도 아까 채워졌다 그러셨잖아요. 예.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라는 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많이 특권이 아니고 그런 게 다 특권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때도 유창훈 판사라는 분이 제1야당 대표로서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도 은연중에 인정하는 게 아닌가. 특히 재판부가 말이죠. 물론 재판부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 판사의 숫자가 이제 적다라든지 다른 재판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1심 이게 총선 전에 위증교사 의혹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가는 건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연기될 것 같고 또 설령 총선 후에 1심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한참 가지 않겠어요. 대선 끝나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국민들은 그 사실의 유무죄를 모른 채 투표에 임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사법부도 사법부 나름대로 재판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 부분은 어떻게든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재판이 너무 길어져요. 사실상 뭐 잠재적인 혐의자가 국민의 대표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죠. 법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은 뭐 특별히 야당 정치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전 저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자, 총선 채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설 후보를 정할 이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인선도 발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공관위원 10명인데 일단 눈에 띄는 사람은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친윤 의원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점입니다. 당연직 보통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합류를 하는데 인재영입위원장도 해당 사항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류를 결국에는 하게 됐고요. 그 밖에도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종성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주로 법률가가 많았는데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유일준 변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의대 교수와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 회장, 유엔 아동기금 한국위원회 이사 이런 분들이 포함을 됐는데 대체적으로 1970년대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요. 평균 연령이 55.6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계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포함이 되면서 혹시라도 공천 과정에 윤심이 작동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친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윤심이 작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런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 당을 이끄는 건 나다라면서 이번 총선에 윤심은 선을 긋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관위원들 몇 면을 보면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은 주로 이제 법률가나 이제 전문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고 지금 당에서 참여한 분들은 사무총장은 원래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빼더라도 이제 문제가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왜 여기 왔느냐인데 직전 사무총장 아닙니까? 게다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함께 역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호의 인재들을 다 모으고 여기에 공천에 반영하는 과정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또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핵심은 경쟁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조선일보 출신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데이터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하. 철저하게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인재를 놓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상대 후보까지 넣고 다시 그렇게 보고해서 맞춤형 공천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게 바로 경쟁력이고 그게 공정한 공천이고 그래야 우리가 일당이 되어서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 제2기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전 드러낸 거라 봐요. 그래서 윤심은 없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자 보고 얘기한 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봐라. 그럼 내가 지는 공천하겠냐.
경쟁이 없는 공천하겠냐, 공정하지 않는 공천하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말하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당직 배분이랑 한 걸 봤을 때 굉장히 공천에서 최소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갖춰놓고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드러낸 저는 전 워딩이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그 여의도 연구원장 싱크탱크의 그 홍영림 기자라고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전문 기자를 영입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여론조사하고 그 여론조사에서 숫자에 입각해서 공천하겠다,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윤심 작용에 그 얘기가 나올 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 또 몇 명이 공천이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성적인 그런 분석도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언론이 얘기하는 게 이철규 의원하고 유일진 변호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심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윤심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당무에 당연히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만, 이철규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들어갔겠어요?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과의 교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윤심이라는 게 어떤 정도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천의 첫 단출제 열어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른바 언론이 지적하는 그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그 양지 출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윤과 비윤 간의 이제 그런 대결 구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 들어간 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뭐 이기는 공천한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누구는 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옥새파동 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한 거, 이 부분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역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전 이 관계는 직할체제라고 봐요. 그렇다고 무조건 여의도 출장소가 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지역별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당장 정말 이기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지금 거의 다 수도권을 잃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또 TK와 PK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할 만한 사람이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어떤 시각, 감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그 신화, 애니콜 신화 뭐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요, 우리가 휴대전화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 선진국이 됐지만 그전에는 사실상 뭐 일본이라든가 이쪽이 훨씬 더 앞섰거든요. 일본을 이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서울시민 사면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동훈이 직접 삼고 초려했다. 이른바 갤럭시 신화의 고동진 영입 추진이라는 겁니다. 자, 고동진 전 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되셨는데, 삼성전자 전 사장이고요. 갤럭시 신화를 쓴 인물입니다. 1961년생이고요. 84년에 삼성전자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한 뒤에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오른 그야말로 샐러리맨의 신화를 쓴 그런 인물입니다. 그 IT 모바일 부분을 그 총괄을 하면서 갤럭시 노트라든지 정말 뭐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국민들이 상당수 많이 쓰는 갤럭시 폰을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를 이렇게 만든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된 뒤에 직접, 아마 이제 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게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추천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영입을 시도하고 이 영입에 공을 들인 그런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력상으로 봤을 때 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재영입 국면에서. 진영은 다르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양향자, 그러니까 이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졸로서 삼성전자 임원까지 오른 정말 입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양향자 당시에 이제 그 삼성전자 상무를 영입한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그 휴대전화 초창기만 해도 그때는 무슨 모토로라 다 들어보셨죠? 그 막 정말 무전기만한 그 휴대전화. 그리고 막 에릭센이었나요? 그 이 스웨덴이나 이쪽 북구 쪽에서 휴대전화가 강세였고,
그전에는 소니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선 게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 다음에 한국, 이제는 뭐 애플을 뛰어넘고 뭐 하웨이도 쫓아옵니다만 그런 신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광폭 행보에 이제 견제에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계속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아니 왜 요즘에 나는 뉴스에서 많이 안 다루지? 그랬을까요? 신당 창당 선언하고 탈당까지 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전화할까 봐 어떻게 했다고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꺼놨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를 꺼놨어요. 애니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네, 뭐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폰 쓰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예. 휴대전화를 꺼놨다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탈당에 임박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접촉을 해올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예상을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동안 이 연락을 피하고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전화를 해서 만났다면 지금 이 상황 조금 달라졌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도 거기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명되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악법이다,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특검 받겠다 이런 취지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인데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 점이 결국에는 나의 탈당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거냐는 물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기를 일부러 꺼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굳이 저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전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탈당할 생각 있으면 전화 당당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만나도 되는 것이고 물론 만남이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정치라는 게 뭐 특정 분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연하고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의연한 면이 대단히 부족해요. 굳이 꺼놓을 게 뭐 있습니까? 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받고 정신을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꺼놨다라는 얘기 저렇게 또 공개하는 것도 저는 뭐 저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꺼놨다 내가 뭐 한동훈 장관이 전화 올까봐 꺼놨다 그건 우리 일상사로 봐도 잘 납득은 잘 안 가요. 뭐 은근히 전화 기다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좀 당당하고 의연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오면 받으면 되죠. 왜 뭐 죄인입니까? 왜 전화를 못 받습니까? 받아서 난 탈당한다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폼나게 하는 게 좋지 뭐 전화를 꺼놨었다 저게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이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합리적인 것도 많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미숙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화기 꺼놓은 이유. 저는 이제 요즘 MZ세대 용어에 안국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물어봤고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먼저 꺼내놨어요. 저게 뭐냐면 지금 제3지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3지대가 열렸는데 올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표의 안타까운 피습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저 광폭 행보가 사실의 여론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존재감 별로 없어서 특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약간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관계라 한쪽이 여론을 싹 쓸어가 버리면 한쪽은 제로가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편승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렇게 먼저 한동훈에 향한 이슈를 던짐으로써 거기에 또 편승해가는 그런 어떤 그 여론 말하자면 관심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